창작자로서의 나, 그리고 여성 혐오. 창작자로서 자기 안에 여성 혐오를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작가이고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벗으니까. 내 안에 여성 혐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 작품에도 심화했을 것이다. 나는 분열되어 있다. 창작자로서 나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 내 작품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창작 의도가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오해받지는 않기를 바란다. 동시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는 이 사회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여성 혐오의 분노를 느끼며 거기 낯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절실하게 공감한다. 이런 분열이 처음에는 몹시 힘겨웠음을 고백해야겠다. 여성 혐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적잖은 공포를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무지를 깨닫고 페미니즘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읽으면서 나름의 정성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이 세울 수 있는 여성 창작자인 나의 정성 말이다. 처음에는 단지 공포였지만 300번쯤 읽으니 혐오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1000번쯤 읽은 다음에는 최초의 인식이 생겼다. 여성 혐오는 한 개인을 끝장내는 악마의 단어가 아니었다. 그건 이 사회에서 태어나고 사회화되며 자라난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약을 먹으면 제거할 수 있는 기생충 알이었다.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감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먹거리에 혐오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혐오는 숙주가 된 사람의 내면을 왜곡하며 언어를 매개로 전염되고 타인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여성 혐오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구분히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작품에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때 창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 안에 혹은 자기 작품 속에 여성 혐오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절망하는 대신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오히려 이를 내적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아무리 성찰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동의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토론하고 대화하고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은 가능한가? 그 일이 가능하려면 더 넓은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든 작품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개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편 입장에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더 많은 사유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문학장에 속한 한 명의 작가로서 한정을 말한다면 나는 현재 이곳의 상황이 극단적일 정도로 열악하다고 느낀다. 우리에겐 과연 감정적 공격 이상의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장이 있을까? 사회적으로 널리 칭송받는 한 원로 작가가 대학의 문학 강의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 상담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당사자인 남성 작가는 이를 개인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한다. 그의 입장에서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맥락맹이자 예술을 공부할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 학교 권력을 등에 업고 일개 강의 노동자를 비겁하게 익명으로 공격하는 자들로 치부된다. 다 큰 성인이고 발언할 기회를 주었는데 왜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억울해하는 남성 작가들의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부터가 나이브하게 느껴진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양성평등 상담시 같은 중재기관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제도권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의 교수, 작가, 스승에게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문제의 스승은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고 학점을 주는 사람이다. 게다가 그 학생들이 제도를 통해 등단하여 작가가 될 경우 그들의 작품을 심사하고 상을 주고 발표 지면을 좌우하며
지속적인 사제관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스승이다. 어떤 작가들은 자신들의 문학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권위의 억압과 폭력에 맞서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닌 권위와 권력의 크기와 무게에는 대단히 둔감한 것 같다. 그 권위와 권력을 구성하는 것은 비단 교수, 학생이라는 수직관계만은 아니다. 문학성을 승인받은 작가에 대한 그들의 문학에 대한 존경이라는 감정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 존경은 무비판적 숭배로 변하기 쉽고 그럴 경우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다소 비약하자면 한국 문학장 안에서 독자를 제외한 구성원 대부분은 가족에 가깝게 살고 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꺼낼 수 없듯 제자나 후배이기 때문에 스승이나 선배의 여성 혐오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문학 활동이 명절날의 가족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명절날과 마찬가지로 이 유사 가족관계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여성이다. 어떤 남성 작가들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여성 작가를 이야기할 때조차 강아지나 고양이냐 귀엽다는 뉘앙스를 담아 핥히는 손톱이 제법 매섭다 같은 표현을 쓴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나무에 열린 복숭아가 내게는 맛이 없었다는 말을 당신이라는 나무를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맛이 있다는 의견이 가능하다면 맛이 없다는 의견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인,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팬들의 옹호와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창작자로서의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학 안에서 모두가 대등한 단독자로서 공평하게 토론하는 일이 너무 먼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런 일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교육의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예술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으며 현실, 세속의 윤리로 문학을 재단하는 것은 폭력이자 예술에 대한 무지라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놀랍게도 종종 남성 문인들에 의해 문단 언저리에서의 성추행,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자신들의 여성 혐오를 예술의 낭만성과 혼동하고 예술가로서의 아우라 혹은 권위를 이용해 문학을 추행의 동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작가들은 현실에서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문학 작품에서 여성 혐오적인 요소를 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나는 한 편의 작품이 발표되는 순간 그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갖는 영향력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는 오랫동안 여성 혐오를 지니고 살아왔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개인적으로는 사춘기의 가정 파괴라는 상처를 경험했고 그 결과 생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부재를 결핍으로 받아들여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의 빈자리에서 공허를 느끼고 그의 인정을 발부하는 양가적인 상태 속에서 성장했다. 반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버림받은 어머니에게는 연민으로 위장한 무의식적인 혐오를 갖게 되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한 여성 혐오적 교육과 성차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최근 깨달은 건 내가 지금 지닌 여성 혐오의 일부는 분명히 내가 읽어온 그리고 써온 문학 작품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남성 작가가 쓴 내가 무척 좋아했던 소설에서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물기 많은 내면을 미워한다는 요지의 몇몇 문장들을 읽으며 나는 나의 내면을 나의 감정기복을 증오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한 기억이 난다. 엄연히 가정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떠나 일상이 아닌 신비한 공간에서 환상 속의 여성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고 돌아오거나 생활의 의무에 완전히 미체민한데도 여성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민폐 남성이 등장하는 서사들을 읽으며
그리고 비평들이 그런 인물들을 미워할 수 없다, 사랑스럽다고 평하는 것을 반복해 목격하며 나는 그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이해하고 연민해야 한다는 무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들을 이해도 연민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분열되면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작품 속 인물들이 현실에서 숱하게 보아온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남성들과 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파괴된 여성들을 계속 실감나게 연상시켰는데도 그 제형과 내 몸이라는 현실 사이의 거리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고통을 느끼지 않기에는 너무 가까워서 픽션이라는 외피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내게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작품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매번 지나치게 노력했기 때문이다. 문학은 윤리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그 작품들이 평단에 의해 인정받았고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해 사회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문학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또한 참여해온 이 문학에 분명 여성을 위한 충분한 자리는 없었다. 물론 이런 표현이나 서사들이 직설인지 반어인지 자기 비판인지 자기 정당화인지 단순한 재현인지 혹은 어떤 비판이나 다른 비전을 품고 있는 재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도 이 작품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게으른 독자였던 내가 미처 찾아 읽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와 갑자기 다른 작가, 비평가들을 일방적으로 탓하기에는 내가 조금 우습다. 나 역시 그런 서사나 표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작가로서 승인받기 위해 한국 문학의 그런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해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즘이 이렇게 쉽게 주어 걸쳐도 되는 패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신 내면의 여성 혐오가 왜 문학작품 탓인가? 콜럼바인 살인사건이 범인들이 아침에 친고 있는 탓인가? 그런 거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 역시 아직 내 안에는 없다. 다만 나를 포함한 모든 문학 관계자들이 최근에 이런 변화를 계기로 한 번쯤 다시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나는 작가와 독자의 내면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어져 있고 현실의 어떤 말들보다 존경하는 작가의 한 문장은 세상이 사랑하는 책 한 권에 내적으로 더 크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가능한 시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작품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자체로 파급력을 지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직 작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듯 오직 독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창작자인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떤 힘겨움이 남아있다. 혐오라는 말 대신 형언하기 힘든 일종의 억압이나 고통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것은 자기 혐오로서의 여성 혐오가 맞는 것 같다. 소설 속에서 여성 화자가 내면을 서술하게 해야 할 때 나는 유달리 어려움을 느낀다. 이 여자의 내면을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해도 될까? 이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둡고 너무 사적이고 자폐적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을 굳이 써야 할까? 사랑 이야기를 쓸 때 화자는 대체로 남성으로 택하게 된다. 작품을 쓸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완결된 관계를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소설적 형상화에는 남성의 방식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조차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여성 혐오를 경험하며 동시에 그런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는 여성의 양가적인 내면을 제대로 그리는 일이 너무 힘겹게 느껴져 회피하고 싶었거나 남성에 의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형상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나 의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의심의 수준이라면 보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실제로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작가로서 내 의식적, 무의식적 화두는 한국 사회의 나쁜, 파괴된 아버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착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그 비장의 중년 남성들이 작가로서 한국 사회를 그리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문제적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격변하는 사회에 의해 파괴되고 그 자신도 타인들을 파괴하면서 한평생 나쁘게 살아왔으나 이제 늙고 병약해진 그들을 연민해야 할 것인가, 연민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나의 무의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서사들을 쉽사리 떠올리지 못했다. 내 내면의 풍경은 언제나 아프고 나쁜 한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 임종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병실이었고 외부와 고립된 그 병실의 문은 잠겨 있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다양한 인물들, 여성, 소수자, 청년, 장애인, 내 존재는 자연히 주변화되었다. 내가 창작자로서 가진 여성 혐오는 아마도 내가 쓴 것들이 아니라 쓰지 않은 것들 속에 더 많이 존재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여성의 면전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비하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서서히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나쁜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내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는 감정 노동의 의무감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이 사회의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작가가 소수자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나는 내가 그들을 무의식적으로 소외시키는 동안 내가 보고 듣고 그려낼 수도 있었던 수없이 많은 다른 서사를, 다른 세계를 잃었다고 느낀다. 물론 문학만큼 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의 미혹하고 부족한 면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할 기회를 주는 장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문학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그 이해와 포용의 대상이 너무 한정되고 편향되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나의 상상력 부족을 실감할 뿐이다. 작가로서 나는 내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갑갑한 병실을 그만 나가고 싶다. 내가 공감할 수도 없으면서 평범하다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던 인물들에게 내 감정을 쓰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싶다. 그들의 목소리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보통의 기준을 찾아내고 싶다. 하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세계들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굳이 페미니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작가에게는 사회에 통용되는 편견을 작품 속에서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편견의 무비판적 재생산에 머무르는 창작물은 그냥 그 자체로 낡은 것이고 멋있지 않은 것이고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나라는 한 부족한 창작자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불균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특수함을 느끼는 만큼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하게, 진지하게, 섬세하게 말해지고 토론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읽어온 것들이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에게 영향을 끼쳤듯 내가 쓰는 것이 현재의 독자이자 미래의 창작자들에게 크든 작든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영향을 애써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창작자로서 내가 갖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